자, 오늘 D-30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죠. 아마 문제를 풀면서 야, 이거 너무 아리까리하다. 그리고 박스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사례 문제는 왜 이렇게 또 많은 거야?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시험에 여러분이 좀 봤던 모의고사들은 좀 난이도 좀 쉽거나 그런 때도 꽤 많았었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 그거랑 좀 사뭇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그 박스 문제가 좀 어려워요. 최근에 시험 트렌드가 전에는 한 개 정도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박스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개라도 모르면 아예 답을 못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스 문제를 풀다가 이제 답을 못 고르니까 다음 문제 푸는데 지장을 주게 되고 계속 이 눌림이 계속되는 거죠. 결국 기세에 꺾여서 시험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 떨어지게, 밀리게, 마킹도 실수하게. 이게 최근 시험 트렌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례 문제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례 문제가 꽤 개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시험 전에 꼭 한 번은 경험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지금 D-30 모의고사 같은 형태를 좀 익숙하게 좀 풀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야 시험장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건 너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시험에서 실제 시험장 가서 시원하게 홈런 한 방 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점수가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남은 기간 알차게 준비해서 충분하게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드릴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론 총력내 특강 하루 끝장 압축 이론 특강 해준 거 있죠. 그 다음에 마무리 백선 동영 4회분 잘 정리하면 시험장 가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41번 문제 볼까요? 반사회적 본문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이게 반사회적 본문행 공부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일단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이거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했다는 겁니다. 요 대리권을 수여해준 행위, 이건 수권행위 해준 거라 이 수권행위는 유효죠. 도박 채무 부담행위, 변제 약정의 구체적인 이행위는 다 무효예요. 그런데 요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얘는 유효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키워드일까요? 이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뭐였죠?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초과분에 관한 부분 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3호도 많이 나왔던 판례인 거죠. 뭐가 포인트일까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렇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편법을 저질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표시 동그라미하고 알려진, 이게 4번은 별도로 동기의 불법이라고 쓸까요? 이건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데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동기의 불법인 거죠. 이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동기가 알려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5번 이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편법 저질렀다.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1번. 문제 하나 해설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 시험 본 거 해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마 시험장 가면 짜릿짜릿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짐을 읽어보고 두 번 다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읽고 ONG 액션에 찍어 나가야만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게 되고 그래야 문제 푸는 개수가 많아지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합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뿌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알려드렸던 내용을 하나라도 까먹지 마시고 다 자기 걸로 만들게 되겠다.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또 교환 찾아보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 있잖아요. 반드시 학습 질문을 통해서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2번 가봅시다.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받고 그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줬다. 이게 이제 늘 보던 이중매매 문제인 거죠. 이중매매.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죠. 그러니까 병은 X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다. O의 X예요. O. 맞죠? 을은 최고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아는 것만 가지고는 이건 적극가담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따라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해제의 경우에 이행불능이니까 뭐 없이 최고 없이 곧바로 자기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적극가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적극가담의 정도 이건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적극가담이다 아니죠. 알고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거나 유도하거나 회유하거나 권유하거나 설득해서 계약을 이루는 정도로 되어야 된다. 이게 적극가담이라는 겁니다. 그럼 적극가담이 됐어요. 밑에 제일 매수인은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건 안 되죠. 채권자 대리권 행사를 통해서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늘 나오던 얘기 갑의 배임 행위에 병이 적극가담했다는 겁니다. 늘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정의 선일 때죠. 이건 반사적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얘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이건 절대적 무효. 따라서 정은 선이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가 키웠는지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걸 이유로 부동산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매도인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과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이 주장되려면 반드시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도인의 배신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이 X부동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배신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없어서 이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봅시다. 이게 풀었던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 맞죠? 네. 준 법률행위 고르는 거니까 이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찾는 겁니다. 그럼 뭘 골라야 돼요? 4번 채권 양도의 통지 이거 골라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통해서 의사의 통지에 해당되는 거 2개 외우고 갑시다. 의사의 통지에 해당되는 2개 뭐 있죠? 최고 그리고 거절. 관념의 통지에 해당되는 4가지 뭐 있죠? 채권 양도의 통지 또 각종의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 대리권 수요의 표시 시효 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 이렇게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 해당되는 거 잘 정리해두고 이 2가지가 준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예다. 그렇게 잘 연결해 두기 바랍니다. 44번 차고는 실제 차고를 잘 안 되면 판례 공부하면 돼요. 왜냐하면 차고가 실제 생활에 제일 많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차고가 판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분에 관한 차고인지 중대형 과실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례 사안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강의 교환, 심야 강의 교환 때 나눠줬던 그 교환 내용의 중요한 판례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차고는 이건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하죠.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판례죠. 원래 그 보증계약 체결할 때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차고는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해요. 근데 여긴 잘 보면 자신의 제자 A와 B의 신원보증을 약속했던 이게 키워드예요. 이 신원보증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보증이 이 사람 대학 교수인데 신원보증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제자 A한테도 신원보증 해주겠다고 약속 B한테도 신원보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보증을 할 때 누구 어떤 제자를 보증하느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죠. 이미 다 신원보증을 해주기로 이미 약속을 한 경우니까 따라서 이건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뒤에 공리스 판례인데 한번 답으로 될 때가 됐어요. 공리스 판례 이건 리스 물건 없이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리스 계약에서 리스 물건이 없는 줄 몰랐다는 보증인의 차고는 그냥 동기의 차고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차고는 이건 중요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원칙대로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판례 중요하죠.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상대방 이 사람에게 용역 계약을 부탁한 상대방에게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유무에 관한 차고는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하죠. 근데 이 재건축 조합 측에서 이 사람에게 자격증이 있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 확인하지 않은 건 중대한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이다. 이건 경미한 과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이 사람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인지 일반 사람이 손쉽게 알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건 조금 잘못한 경미한 과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결국 이건 결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결국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또 끝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서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기억을 해놔야만 안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구나. 역으로 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요 착오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잠깐 오실까요? 자, 착오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09조. 109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일단 내중착 중무선이죠.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거. 그 다음에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거. 그 다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거, 이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럼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하는 표의자 쪽에서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다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중대한 과실은 이건 누가 입증하는 거죠? 이건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 쪽에서 표의자 너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너는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입증을 하는 겁니다. 또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런 건 무슨 취소라 그러죠? 상대적 취소. 이렇게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도 잘 점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 문제 가보겠어요. 45번.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야 되죠? 새로운 이해관계. 이게 기준입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자, 먼저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에 의해 성립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요 을이 갑에게 돈 1,000만 원 빌려준 것처럼 짰다. 요 상태에서 을이 파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파산 재단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파산 관제인이죠. 그럼 이 사람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얘는 제3자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갈까요?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유받은 사람은 당연히 제3자 맞죠. 근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가등기를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본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테 발생하지만 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테로 소급하는 겁니다. 결국 가등기 권리를 한 사람이 결국 소유권 가져올 수 있게 되죠. 얘도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도 제3자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인데요. 이건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이 내용은 뭐냐면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준 거죠?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채권을 가장으로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채권을 양도하지도 않았으면서 양도한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즉 누가 누구에 대한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한 것처럼 짠 거죠?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병한테 양도한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갑하고 병이 가장행위를 한 거니까 요 을은 허위 표시를 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고 허위 표시를 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아요. 자,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자, 다시 원래대로 와볼까요? 요 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소비대차의 경우에 대지위,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계약 자체를 그대로 넘겨받은 사람이라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은 결국 대주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해당하는 걸 찾는 거니까 무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대리 문제 좀 풀어봅시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한 내용인데 왜 여기를 자꾸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앞에를 잘 보면 돼요. 여기는 그냥 매매계약 체결에 관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거죠.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이 계약에 수반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까지는 돼야 안 돼요? 돼요.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대금 지급기를 연기, 이게 포인트죠.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까지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까지 가지려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만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해볼까요? 갑이 제한역자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랬으니까 을이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이런 사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누구의 뭐가 있어야 되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모의 동의를 받고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 없죠. 그럼 이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이 취소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취소권자가 제4, 4, 강, 대승이죠. 그 을은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은 누구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을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대리행위가 바로 매매계약인 거죠. 이때 적용되는 조문이 이겁니다. 생각나요?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럼 을이 미성년자이어도 이 매매계약은 뭐하다는 거죠? 완전 유효. 완전 유효. 따라서 갑도 취소할 수 없고 을도 취소할 수가 없네요. 따라서 제한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맞죠? 그런데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이는 맞네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소비대차 계약 체결하고 담보권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해지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꼭 외우고 넘어갑시다.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어서 입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이 대리행위는 무효가 되죠. 왜냐하면 요 갑을 위해서 낙찰을 받아줬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낙찰을 못 받게 되는 거고 병을 위해서 낙찰을 받아줬다. 갑이 낙찰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은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대리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에 5번은 너무 많이 틀려서 분석을 또 쉬운데 잘 해두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지금 틀리는 게 어쨌든 낫죠. 먼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뭐 있어요? 본사, 대사, 성포죠. 본사는 뭐죠? 본인의 사망, 대사, 성파, 대리인의 사망, 성녀두견의 개시, 파산. 이게 대리권 소멸 사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본인 쪽의 대리권 소멸 사유는 사망뿐이죠. 그럼 본인의 사망을 살리려면 성녀두견의 개시하고 파산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성파, 사망, 성녀두견의 개시, 파산을 살리려면 사람을 바꿔야 되죠. 이때는 누가 본인 대신에 대리인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의대리권,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을 잘 정리해서 지문에 확실하게 대입하는 힘까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47번에 가볼까요? 협의의 무건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협의의 무건대리니까 기본 법률 관계 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칠판 오실까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겁니다. 을이 자기가 갑의 대리인 것처럼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요 무건 대리 행위의 효력은 뭐죠? 유동적 부요. 유동적 부요. 그다음에 법률 효과 확정을 하려고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를 줬죠. 본인에게 인정해 준 권리 두 가지가 뭐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그리고 상대방에게 인정해 준 권리가 이게 세 가지죠. 먼저 상대방은 추인 여부에 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네요. 이거 뭐죠? 최고. 그다음에 상대방 쪽에서 먼저 이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철회. 그다음에 을이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도 못하고 본인 갑의 추인을 받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을은 계약을 이행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이게 135조 책임주장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이제 가서 해보겠어요. 자, 첫 번째 무건 대리 행위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이를
사후 대리권의 수요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사후 대리권의 수요가 아니죠. 그러니까 즉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효과를 받겠다라는 뜻에 불과한 거고 갑이 을에게 주지도 않았던 대리권을 사후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은 무권 대리인 그 다음 직접 상대방의 승견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맞죠? 추인의 상대방 다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이거 누구에 대해서 추인했어요? 이거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했다는 겁니다. 일단 무권 대리인에 대한 추인도 일단 추인으로서 효력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법률 효과를 받을 테니까 을리가 병한테 가서 말하거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도 일단 추인으로서 효력은 있어요. 대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따라서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대항할 수 없다.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X예요. 오 이렇게 지금 큰일이에요. 여기는 잘 봐야 될 사람 있잖아요. 이거. 자 일단 이 4번은 135조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135조 이때 요 대리권 증명을 못해야 되고 추인받지 못해야 되고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는 다 맞죠. 그런데 이 135조 책임이 성립하려면 무권 대리인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행위 능력자여야 되죠. 행위 능력자. 여기는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135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아마 잘 안 보였을 부분인데요. 그래도 지금 한번 틀린 걸 경험하는 게 훨씬 낫죠. 시험장에서 나왔더라면 전혀 시험장에서는 안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걸 너무 열받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틀려서 하나라도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한 겁니다. 5번 갑시다.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알고 그 다음에 아는 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게 묵시적 추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정한 행위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매매대금을 받았다든가 또는 뭐 영수증 돈 받은 거 영수증 지급했다든가 이렇게 뭐 부동산을 또 인도해 줬다든가 무권 대리 행위가 있다는 걸 알고 추인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8번 갑시다. 취소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자 먼저 여기는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합시다. 있는 만약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또는 강박을 했어요. 그러면 표의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여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갈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맞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몇 년 내에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백에 좀 써놓을까요? 재판상 플러스 재판외 재판상으로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재판외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취소권의 제척기간에서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건 취소의 원인이 뭘 하는 거 말하죠? 소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요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고 착오 일으킨 사람은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고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강박당한 사람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많이 나왔던 판례죠. 뭐가 키워드일까요? 요거죠. 취소 사유가 없는 이게 포인트죠. 그럼 취소 사유가 세 가지 뿐이잖아요. 취소 사유 세 가지 뭐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취소 사유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만 취소하겠다고 쌍방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는 않겠네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갑시다.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료를 취소를 했어요. 그럼 이때 이 제한능력자는 무슨 안들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 안들에서 반환하면 되죠. 근데 이게 그 신용카드 이용료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이 카드 회사로부터 카드 하나 발급받은 겁니다. 그럼 카드 가지고 자기가 가맹점에다 또 이렇게 끌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서 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경우에 일단 이 가맹점에게 미성년자가 줘야 될 돈을 카드 회사가 대신 주죠. 이게 현존이익 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경우에 가맹점과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얻은 물품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가맹점에게 지급해야 될 매매 대금 지급 채무 이게 현존이익 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가 돼도 결국 카드 대금을 카드 회사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현존이익 한도는 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돈. 요 미성년자가 가맹점에게 지급해야 될 매매 대금 지급 채무 이게 현존이익 한도인 거고 가맹점과의 계약을 통해서 얻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49번 갑시다. 조건하고 기한 내용인데요. 일단 조건하고 기한 파트도 이게 어떤 사람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건 그 동영 때 정리해줬던 문제 4문제 그 다음에 이론 총령일 때 하나 그 다음에 마무리 때 2개 다루기로 했었죠.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충분히 공부해도 다른 걸 좀 모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양을 늘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요 세 자료 이론 총정리 그 다음에 마무리 백성 그 다음에 동영 4번 요 정도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면 충분하게 득점이 되고 합격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 이거 4가지 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고 상속되죠. 그 다음에 보존행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 상, 보답 4가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조건 성취 효력을 조건 성취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생각나야 돼요? 불, 정, 무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약혼예물의 수수는 일단 약혼예물을 주면 즉시 소유권이 넘어가요? 아니면 혼인이 돼야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요? 즉시 소유권이 넘어가죠. 원래 그런 거예요. 즉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약혼이 되지 않으면 돌려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안 받아봐서 몰라 그러지 말고 일단 약혼예물을 주면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혼인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그 다음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이건 해제 조건이 되죠.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는 징역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밑에는 그 사실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행이 도래한 거 맞죠? 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도 똑같이 이행일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고르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0번 갑시다. 50번 이건 유동적 부여에 관한 판례 사안들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 자, 일단 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어요. 허가를 받기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거래 계약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부여. 유동적 부여. 자, 먼저 기억은 뭐가 포인트일까요? 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하면 이렇게 있죠.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냐면 이걸 골라야 돼요. 갑이. 즉 이건 일방이 협력 의무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얘는 그냥 여전히 유동적 부여가 되는 겁니다. 언제 확정적 부여가 되는 거죠? 쌍방이 협력 의무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을 때에만 확정적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반에 갈까요? 자, 토지 거래 허가 신청전에 갑이 계약 해제 통지를 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이 토지를 가압류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포인트예요? 해제 아니고 가압류도 아니고 뭘 골라야 될까요? 이거 갑이를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또 을이 이거 동그라미 해야 되죠. 느낌 오세요? 이 정도면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쪽에 오실까요? 칠판을 좀 보시면 전자칠판 가지고 수업해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전달하기도 쉽고 그다음 일단 요 위에 이렇게 그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좀 그 접근성이라고 할까? 되게 좀 편하네요. 아마 그 동영상으로 볼 때도 그 빔보다는 훨씬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 좀 그 해설 듣고 좀 저한테 좀 피드백을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전자칠판으로 이게 수업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로 선명한지 아니면 그럼 종전대로 그럼 빔이 좋은지 이건 여러분이 좀 그 학습 질문에다가 저한테 좀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래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수업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잘 따라오세요. 어쨌든 그 뭐 가지고 해주든 여러분이 합격하는 대로 가야 돼요. 아셨죠? 합격하는 대로. 자, 그러면 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을은 내 계약금을 준 거예요. 을이 중도금 지급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계약 해제 통지서가 을에게 날라온 겁니다. 을은 또 계약금 준 게 있죠. 계약금 돌려받기 위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은 또 가압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해제할 수 있는지 가압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따져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렇게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을은 지금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가압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제하겠다고 말했고 을은 가압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요거 갑이 이런 행위를 하고 을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제 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협력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잘 써두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갑이 계약 해제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요 갑이 협력 의무 요 갑이 요거예요. 계약 해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한자로 줄이면 뭐죠? 쌍. 을은 가압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거예요. 이거 한자로 줄이면 뭐죠? 이거 방해예요. 즉 갑이 이런 행위를 하고 을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제 쌍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맞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중간 행약 등기 합의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거예요. 자, 갑이 병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병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하고 병은 계약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하고 병이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토지 거래 허가 규정 위반이죠. 왜냐하면 지금 갑하고 병이 당사자인 것처럼 해서 계약서를 가짜로 꾸며서 허가 신청을 했고 허가가 공교롭게 떨어진 겁니다. 이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과 을과 병 사이의 전매 계약은 투기 우려가 있는지 전혀 심사를 못하도록 아주 나쁜 편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규정 위반이고 토지 거래 허가 규정 이건 효력법 규정. 따라서 이에 위반한 중간행약 등의 효력은 이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따라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뭘 골라야 돼요? 니은 하나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가볼까요? 이것도 많이 틀렸던데요. 해봅시다. 갑소유 X토지에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금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금물의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자, 이건 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딱 보니까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인 거죠. 일단 X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X토지 소유자하고 그다음 사용 권한 없이 그랬으니까 무단으로 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요 위에다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갑은 이렇게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되죠. 을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퇴거 청구는 안 되고 무슨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의 일부분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사실관계 파악은 됐고요. 원래대로 가서 하나씩 좀 해결해 봅시다. 자, 먼저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을을 상대로 대지분의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은 철거 청구하는 거고 토지는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이 건물의 소유자죠. 그럼 퇴거 청구하는 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에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이쪽에 와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철거 청구는 사실상 건물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을이니까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을에게는 퇴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요 병이라는 사람에게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요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건물을 철거하려면 그 전제로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을 당연히 내보낼 권리가 갑에게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는 을에게 하고 그다음 그 전제로 병에게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병을 상대로 Y 건물에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OX X. 그 다음에 5번 갈까요? 을이 Y 건물 미등기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방해 상대를 지배하는 사람이 정이죠. 밑에 건물 철거 청구에 상대방이 대교에서는 건물을 뭘 받기만 하면 되고 건물을 인도받기만 하면 되고 등기까지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따라 정이 인도받은 거니까 정을 상대로 Y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몇 번이죠? 4번. 이게 물권원 청구권의 가장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요 물권원 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그 기본 강의 교환, 심화 강의 교환 때 제가 사례로 정리해 준 거 있죠. 그거 꼭 교환 찾아서 꼭 내용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52번에 가볼까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판례도 중요하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 공유자 사이에 현물 분할에 뭐가 성립했다? 협의가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땐 물권 변동의 원인이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협의 의사표시니까 따라서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돼요. 자, 이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 다음에 20년간 점유하여 취득 수요가 적법하게 완성이 되었을 때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등기 없이도 물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땡 틀렸죠? 3번은 쉬운 내용인데 틀리면 안 돼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일단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여기를 고르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어디를 골라야 되죠? 요거 이전. 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소정이니까 이건 무슨 판결이 될까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이니까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 등기가 필요 없는 거죠? 형성 판결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건 이행 판결이라서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등기 없이도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에 관한 취득은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뭐 할 때는 처분을 등기해야 되죠. 근데 처분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OX, X. 그 다음 포괄 유증은 이건 상속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증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개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등기하여 그랬으니까 땡 틀렸죠. 자, 답 뭘 골라야 돼요? 1번. 다시 틀리면 안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건 등기할 필요 없죠. 근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동 도중 현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했다. 얘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3번 갑시다. 얘도 그 등기 추정에 관해서 많이 틀렸던 거 3개만 제가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한번 틀렸고 이번에 또 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게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보면 이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죠.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을 채권 최고에까지 담보하는 제도가 이게 근저당인 겁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어 등기를 해서 을이 근저당권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상으로 을이 근저당권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을에게 당연히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죠. 근데 근저당권은 주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니까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죠? 주된 권리가 있죠. 주된 권리가 뭐예요? 그게 피담보 채권이죠.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엔 근저당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까지는 추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여기 보면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여기는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본계약이에요. 기본계약. 즉 이게 계속적 거래 관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약은 기본계약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 요 등기부 상으로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까지만 추정이 되고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겠구나.
여기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만 추정되고 그 앞에 있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를 기본계약, 계속적 거래관계라고도 한다. 여기까지 정확히 딱 구별을 해내야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본계약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죠. 그 다음에 니은번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 추정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가 된 거예요. 불법하게 말소. 그럼 이때 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가 되어도 물건이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가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요 처음에 등기가 있어서 물건의 효력이 생겼다가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돼도 물건이 그냥 존속하는 겁니다. 그럼 물건은 살아있고 등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없어진 등기를 되살려야 되죠. 이때 나오는 등기 이름 뭐죠? 이게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가 될 수 있는 건 별개고 이 말소 회복 등기가 되기 전에도 최종 등기 명인이 등기 권리자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돼야 되죠. 그런데 추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판례 태도와 일치하는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니은 하나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갑시다. 이건 청구권 무전의 가등기 내용인데요. 먼저 X 토지에 관하여 갑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기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가등기. 그리고 증여 계약에 기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각 경료가 되었다. 이건 그림 좀 그려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 명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가등기. 매매 계약을 원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갑이 병이라는 사람이 증여했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가등기에게서 본능기를 할 수 있죠. 첫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야? 본능기 안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본능기의 순위는 가등기 안으로 소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효력인 거죠? 이게 순위 보존의 효력. 즉, 요 을의 소유권의 순서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때에는 가등기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을의 가등기가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보다 빠르죠.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병의 소유권 이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문에 가서 해결해 봅시다. 먼저 기억, 을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겠느냐. 이 추정력은 무슨 등기에서 하나 나오는 거죠? 이건 본능기. 가등기는 청구권 존재 추정력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을은 병을 상대로 가등기에 대한 본능기를 청구해야 된다. 누구에게 본능기 청구를 해야 돼요? 꼭 외웁시다. 누구죠? 그러니까 갑인 건 갑이 알겠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말하면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누구에게 본능기 청구를 한다고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그 다음에 디귿번 을이 가등기에 관한 본능기를 한 경우 그동안 병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을은 부당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일단 본능기가 되면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본능기 한때죠. 본능기 한때. 그러면 을의 본능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인 거죠?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이 본능기가 되기 전까지 병이 자기가 소유자니까 자기 땅 빌려주고 차임을 받은 거예요. 차임을 받은 건 정당한 겁니다. 따라서 을은 뒤늦게 본능기를 경유했다고 하더라도 병에게 사용 수익에 관한 부당득반환 청구를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디귿 하나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55번 갑시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중요한데요. 1번 직접 점유자가 이거 만약에 제3자가 직접 점유자 점유를 침탈했다면 간접 점유자도 그 제3자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3자는 직접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요 제3자가 간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간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는 더 이상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갑시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에 들어가 살든 다른 데 일사 같든 건물 소유자는 건물이 땅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에 들어가 살든 다른 데 일사 같든 그 부지를 당연히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 기지에 대해서 이건 남의 땅 빌려 쓰는 거니까 무슨 점유가 될까요? 타도 점유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판례 중요하죠. 뭐가 키워드일까요? 차고. 차고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차고로 인접 토지 일부를 들어간 거니까 이건 자기 땅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행위를 보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죠. 따라서 이건 무슨 점유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자, 정답은 이건 2번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볼까요? 56번. 점유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선의 점유자는 점유율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대신 이때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과실 취득하는 건 원 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죠. 대신 불법 행위는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뭘 해주죠? 반환. 그 다음에 요 과실로 인한 잘못으로 인하여 요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는 과실이 훼손이 되었다면 그에 해당되는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누가 현존이익 한도인 거예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이 됐을 때 누가 현존이익 한도죠?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 여기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점이에요? 타주 점이니까 이때는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반환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반환할 때 일대 필요비 또 유익비도 똑같아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각각 필요비와 유익비 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신 뒤에가 중요하죠. 점유자가 과실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실하고 통상의 필요비는 깐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엇을 청구하지 못하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뭘 청구하지 못한다? 통필이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일체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OX, X.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건 뭐만 청구할 수 없다고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할 수 없고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필이,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익비는 당연히 요건 갖추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를 청구할 때 법원은 상당한 상한기한을 뭘 줄 수 있다? 허용. 이게 필요비는 상한기한 허용가 안 되지만 유익비는 상한기한 허용가 되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그 다음에 57번 갑시다. 취득시효 내용인데요. 자, 먼저 1번이 취득시효 판례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 밑에 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 완성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청구권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죠. 다만 이때 말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도 되고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점유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시키고 점유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일단 등기청구권을 소멸하는 건 아니죠.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꼭 외웁시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끊고. 이게 매매하고 좀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 사이에 신뢰 관계에 기초해서 발생한 등기청구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이건 무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죠. 따라서 소유자의 뭐가 없어도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이건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번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에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일단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이게 등기청구권이에요. 등기청구권. 그 등기청구권까지 취득해서 직접 원 소유자에게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되는 건 뭐죠? 대위 채권자 대위권 행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5번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5번은 보면 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그러면 틀립니다. 뭐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뭐 담장 철거 같은 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뭘 답으로 골라야 돼요?
3번 골라야 되죠. 3번 잘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냐 아니면 취득쇼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냐 잘 구별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58번 갑시다. 자, 먼저 갑을병 세 사람이 나대지를 함께 뭐죠? 공유. 지금 3분의 1이니까 다 소수 지분권자인 거예요. 자, 먼저 갑과 을 둘이 합하면 얼마예요? 이건 3분의 2죠. 자, 3분의 2인 건 맞는데 X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지분의 과반수는 관리행위 할 수 있죠. 그럼 갑하고 을이 합하면 3분의 2니까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토지를 관리하는 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이게 관리라는 거예요. 이용하고 계량. 근데 이건 요 토지 위에다가 신축을 하는 건 이건 관리의 범위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뭐가 똑같은 거냐면 이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토지를 처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공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하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관리 방법의 일환으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되겠죠. 뭐 이건 방법 없어요. 공유 지분의 포기, 합의 지분의 포기, 합의 지분의 포기도 하나 더 씁시다. 포기라는 의인사 표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는 등기해야만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틀렸고요. 꼭 이런 것만 내죠. 내가 공부할 때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휙 지나친 거 아니면 머리가 아파서 그냥 내팽개 쳐 둬버린 거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출제한 사람이 문제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실제 시험에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연습이니까 연습으로 실제 시험 때까지는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것만 머릿속에 여러분 남겨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지금 누구죠? 3분의 1이니까 이게 소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 체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이라는 사람의 갑 소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유토지에 X토지를 쓰는 건 이건 부당하죠.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정에게 X토지에서 나가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59번에 가볼까요? 자, 여기는 전세권 제도인데요. 전세금 1억 원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한 겁니다. 일단 갑이 전세권 설정자이고 우리 전세권자 이런 경우에요. 자,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니까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 전세권에 있죠. 몇 년이죠? 10년. 15년 정하면 10년으로 단축되는 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문에 갑시다.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 미친다. 이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쳐야 되죠. 그 다음에 갑 그래서요. 갑은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X 건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이건 누가 수선을 부담하는 거죠? 이건 전세권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니까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에게는 그래서 뭐가 없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갑은 이게 아니고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을은이 되죠. 을은. 자,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무하고 뭘 골라야 돼요? 디귿 하나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볼까요? 갑이 그가 소유하는 X토지에 대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 갑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그다음 을이 지상권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해볼까요? 이건 을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됐어요. 지상물이 멸실되었다. 이때도 지상권에는 부정성이 없죠. 따라서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 2번 존속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지상권자에게 갱신 청구권 인정되네요. 그 다음에 갑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등기를 격려해줬다. 일단 전세권 지상권의 처분 방법은 일단 세 가지죠. 먼저 지상권 뭐 할 수 있죠? 양도할 수 있고, 두 번째 지상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죠. 그다음 세 번째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네요. 그럼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 지상권 위에 무엇을 설정해 줄 수 있죠?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어도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고 따라서 말소 등에 청구할 수가 없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 이건 요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런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임대할 수 있고 병에게 X 토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1년 6개월의 시효로 체납했다. 소멸 청구할 수 없죠. 이게 2년 이상이 돼야 되죠. 따라서 정답 뭘 골라야 돼요? 4번.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 일단 해놓고 좀 쉬었다가 뒤에 내용 또 마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 지역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역권이죠. 근데 이건 읽을 때 정확하게 지문을 좀 분석을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이건 승역지 말하는 거죠. 승역지는 일필토지의 일부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다음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지역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려고 하니까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중단의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를 위한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X.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 중단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도 효력이 미치니까 몽땅 다 2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의 소멸은 어렵게 돼 있죠. 어렵게.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 다음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이건 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줘야 돼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요 판례 나오고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도 지료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 청구를 한 날부터. 그럼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 니은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고요. 62번 갑시다. 전형적인 유치권 사례인 겁니다. 을은 X 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결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형적인 이건 유치권 사례인 거죠. 자, 을은 유치권자 경매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치권자 경매권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경매권은 있지만 늘 조심합니다. 우선 변제권 은 있다 없다. 이게 유치권 자체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죠. 경락대금에서 경락대 먼저 변제받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요 3번은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먼저 보존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게 보존이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때 소유자의 승낙 필요가 없어요.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이니까 이건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랬으니까 OX. X. 그 다음에 승낙을 받으면 담보 제공할 수 있죠. 일단 요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승낙에 의한 사용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 사실만 가지고는 유치권을 곧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뭘 해야 돼요? 유치권 결국 소멸 청구를 해야 되죠. 소멸 청구를 해야만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고 의무 위반 사실만 가지고는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정답은 3번 골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63번에 갑시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봐라 이겁니다. 자, 먼저 요 기억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인데 요건 360조 조문을 좀 안 해야 되죠. 이쪽으로 오실까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과연 경락대금에서 과연 어디까지 우선 문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일단 원본, 이자, 위약금 이 세 가지는 우선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반드시 무엇을 해야 담보되죠?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경매비용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두 가지를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담보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건
지연배상을 말하는 건데 이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몇 년분에 하나요? 1년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문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지연배상을 1년분에 하나도록 하고 있는 취지가 중요한데요. 자, 이쪽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이냐면 후손의 권리자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당권자 밑에 있는 후손의 저당권자 또는 제3취득자 이런 사람 보호해 주려고 저당권자 또는 경락대금 중에서 지연 이자만큼은 1년치만 변제받아 가지고 가라라는 제안을 걸어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다라는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후손의 권리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게 포인트예요. 채무자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다라는 주장을 채무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채무자는 돈을 갚을 때 원본 당연히 갚아야 되죠. 그 다음에 원본의 반환이 몇 년간 지체가 된 거예요. 2년간 지체가 됐으니까 이 채무자는 지연이자 2년치를 다 갚아야만 저당권 내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년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건 OX, X. 기억 번지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채무자. 다시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인데 지연배상을 1년분에 하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후손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후손의 권리자만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다라는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는 이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 니은번에 갈까요?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 이게 법정 인하권 규정 이건 강행 규정인 거예요? 임의 규정인 거예요? 이건 강행 규정인 거죠. 그냥 법정 인하권은 강행 규정, 관습법상의 법정 인하권 규정은 임의 규정.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럼 경매대가에서 우선 문제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따라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골라야 되겠네요. 64번 근저당권 그랬어요. 다시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을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제도가 이게 근저당입니다. 먼저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에게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이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물삼이죠.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제3취득자는 어떤 사람이 제3취득자인 거예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이 제3취득자인 거죠. 얘네들의 공통점 뭘까요? 다 사용가치 지배하는 사람, 즉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이 있는 사람이 제3취득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 요 후손인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은 교환가치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절대 제3취득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는 사람의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 OX, X. 자,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채권 최고액이라는 취지, 그 다음에 근저당이라는 취지,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물상보증인이 나오죠. 얘는 어디까지만 변제를 하면 돼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묶어봅시다. 얘는 또 쉬운데요. 일단 얘는 그 선순위인지 후순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우리도 문제 푸는 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 누가 신청하지 않았냐, 그것만 잘 보면 돼요. 자, 먼저 여기 볼까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럼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다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요? 경매 신청 시. 그다음에 5번 오면 후손인 근저당권자.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얘가 뭐죠? 경매를 신청했죠. 그럼 경매를 신청한 사람의 피담보 채권 언제 확정되는 거예요? 경매 신청 시. 근데 지금 후손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럼 이때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는 거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하는데 확정이 된다. 맞네요. 이제 계약법 갑시다. 자, 요 계약법은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된 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전체 구조를 좀 파악해보고 갑시다.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된 게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뭐에 의해서 합치에 의해서 계약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그
근데 합치가 두 가지죠.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된다. 이게 무슨 합치예요? 객관적 합치. 그다음에 상대방이 서로 일치된다. 이게 무슨 합치예요? 주관적 합치. 그다음 두 번째가 의인사 실현이죠.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책 보내주니까 책에 이름 쓴 거예요. 이름 쓰면 그때 계약 성립하죠. 그 다음에 교차 청약 있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또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청약자의 의인사 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의인사 실현이죠. 그럼 그때 잘 따라옵시다. 요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그냥 사실이 있으면 돼요. 이 사실을 청약자가 안 때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자, 이거 틀렸고. 그다음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죠. 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무엇을 함으로써 승낙함으로써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다음에 3번 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거죠. 그다음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게 격지자를 신경 쓰면 안 돼요. 청약. 자, 그리고 저 따라할까요? 청약은 항상 도달이다. 다시 청약은 항상 도달. 청약은 항상 대화자든 격지자든 청약은 항상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그 격지자의 경우에 발신주의가 되는 건 승낙의 발신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때 격지자의 경우에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건 승낙의 발신인 겁니다. 그다음 예금자가 입금을 하고 입금이 예금 계약에 관해서 청약을 한 거고요. 금융기관 일 받아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확인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여기죠. 언제 계약 성립한다 그랬죠?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그냥 확인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 돈을 가지고 들고 튀어도 이미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이 정답인데요. 일단 계약 성립 파트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일단 계약 성립 파트가 잘 안 되면 조문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527조부터 534조까지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약 성립 파트를 반드시 득점할 수 있단 말이에요. 527조에서부터 534조까지 꼭 조문 찾아서 내용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66번 갑시다. 자,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은 1,000만 원, 중도금 봐야 되겠네요. 중도금이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이고 중도금 지급 날짜가 9월 20일이야. 20일. 그리고 잔금은 10월 10일 등기 이전 서류와 교부와 동시에 잔금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항상 이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그 중도금 지급 날짜하고 중도금 지급 금액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민법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9월 10일이죠. 9월 10일은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거 중도금 날짜가 9월 20일이죠. 그럼 9월 10일은 중도금 지급 전인 거니까 결국 이행 착수 전이다 이거죠. 이행 착수 전. 그다음에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배액을 상환해야 되죠. 그럼 계약금조로 받은 돈이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을 병에게 상환해야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효과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 이거 맞고. 그다음에 중도금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지급한 채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무슨 판례 생각나야 돼요? 아, 그렇죠. 유명한 판례죠. 이거 무슨 판례예요? 중도금 판례. 그러니까 즉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가 잔금 지급 날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개 대 한 개가 동시에 관계되죠. 세 개 뭐죠? 중도금, 지연이자 더하기 잔금.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 이 세 가지하고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 세 가지하고 등기서류 교부가 무슨 관계이다? 동시에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가 잔금 지급 날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 병에게도 동시에 압류권이 생긴 거죠. 밑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냥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요 매도인 측에서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면 매수인이 동시에 압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동시행명권에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D급번호 갈까요? 병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을 이전에 미리 포인트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 없이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맞죠? 따라서 틀린 건 찾는 거니까 뭐 골라야 돼요? 니은 하나 골라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 알죠? 다 아는데 이걸 딱 하나 정확히 몰라가지고 답이 안 보이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최근 트렌드가 다 이런 박스 문제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걸 뭐 박스 문제로 찾아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문마다 5개 이렇게 다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하나를 빠뜨리기만 안 되고 답과 관계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각 지문 하나하나마다 OX 여부를 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걸 공부하시면 오히려 손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 총정리 특강, 마무리 백선, 동영, 사회부만 얘만 딸딸딸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장에서 여러분 암만 많은 사람이 응시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민법 70을 맞게 되겠죠. 그럼 누구 찾아가면 돼요? 학교를 선생님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죠. 민법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자, 끝까지 자신감 잃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67번 갈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이 토지가 수용됐다는 겁니다. 이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말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갑의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 소멸하고 을의 대금 지급 시험도 소멸하는 겁니다.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고 전보배상 전보배상은 그 빵꾸 난 손해를 메꿔준다. 이게 매울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해배상. 그러니까 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를 메꿔준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이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수용됐으니까 지금 갑 앞으로 뭐가 나왔고요? 수용보상금 나오는 거예요. 수용보상금. 그러면 갑 D가 받은 수용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라고 할 수 있죠. 이 권리 이름 뭐죠? 토지 대신에 수용보상금 나왔을 때. 아니 물상대위는 공부 조금 더 돼야 되겠네. 물상대위는 저당권자가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매매 계약만 체결한 사람이니까 물권자다, 채권자죠. 이때는 그에 해당되는 단어 만들겠죠. 그게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 행사에서 수용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이때 매매대금 지급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돼요. 자신의 매매대금 체결을 이행하고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갈까요?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도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하는 거니까 자기가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 해당 사항 없죠. 이건 원시효 불능일 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다. 수용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나오는 거죠.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갑에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은 대금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갑 D가 받은 수용 보상금을 나한테 양도하라. 요거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넘겨 이렇게만 청구할 수 있고 애초부터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답은 2번 골랐고요. 그 다음에 68번 갑시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결국 최고 필요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그랬어요. 결국 요거요? 최고 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최고 배제에 특약이 있다. 그럼 최고 필요 없죠. 약정 해지권 이거 최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갑시다. 이거 정기행의 이행체인 거죠. 정기행의 이행체의 경우 이건 최고 필요 없죠. 여기는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잘 봐야 됩니다. 5번은 미리를 보면 안 돼요. 자, 먼저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겁니다. 이때는 뭐 없이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거예요. 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이걸 적법하게 철회했다는 겁니다. 철회. 이건 보통의 이행자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건 뭐하고? 최고하고 그리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는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69번 갑시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1번은 불가분성에 관한 내용이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럼 해제권 행사 어떻게 되죠?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그 다음에 계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 보호받아야 되죠. 이 제3자는 반드시 요
어떤 사람이 한다. 이거 확줄은 뭐예요?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한다? 물권자. 그래서 채권 취득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물권자여야 되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뭘 양수한 사람이에요? 채권 취득한 사람이니까 얘는 제3자에 해당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본등기를 할 수 있죠. 이때 순위 보존의 효력이라고 해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로 소급한다는 겁니다. 결국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결국 소유권 가져가는 거야. 얘도 물권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었을 때도 똑같이 제3자 보호해줘야 돼. 해줄 필요 없어요. 해줘야 되죠.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때 단독행위인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합의 해제했을 때도 제3자 권리는 보호가 돼야 되죠. 따라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이건 4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70번에 갈까요? 옳은 걸 찾는 건데요. 1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은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답을 대충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얘도.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단 보상관계 유예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이게 틀린 거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제3자 수익 약정 이게 성립 요건인 거예요.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얻도록 하자는 약정이 있으면 되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지 절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당사자 아니니까 해지 안 되죠. 해지 안 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무엇은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당사자가 아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생각나야 돼요? 3, 도,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도달주의를 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아니고요. 확답을 받지 못한 때. 그러니까 확답을 받는 사람은 낙약자니까 채무자가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발신하지 않았으니까 도달하지 않은 거니까 결국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민법에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구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도달이 돼야 될 때 자리에 발신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도달주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테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발신할 때 효력이 생기는 경우 있죠. 뭐죠? 제4무체격, 제한능력자, 사원총회 소집 통지, 그다음 제4무 무건대리, 채무 인수,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제4무체격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제4에 무체를 올려놓으면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거 발신주의 취하고 있는 거 꼭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도달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 발신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정해진 것대로 잘 공부해서 정리할 것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보상관계가 무효예요. 보상관계는 유효해야 제3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상관계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자, 보상관계가 유효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보상관계 자체가 무효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약자의 착오로 계약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제3자, 얘는 말한 제3자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얘는 착오를 이유로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은 제3자의 범위에 해당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 옳은 걸 찾는 거니까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1번 갑시다. 자, 엑스토지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받았다 이겁니다. 첫 번째, 계약금은 무엇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죠. 따라서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특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위약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게 있고 위약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것으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행기 전에
미리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행기 전에 미리 이행에 착수할 수 있어요. 그럼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도금 지급해버렸으니까 이행 착수가 된 거죠.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없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금 계약, 요물 계약이죠. 그러니까 일부만을 지급받은 경우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때 요 계약금 받은 금액의 2배를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계약금이 다 지급돼야 돼요. 계약금이 다 지급되고 다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매도인 상환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맞죠? 다시 계약금이 다 지급된 것을 전제로 다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상환해야만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거 이행 착수이다 아니다. 아니죠. 협력의무 이행한 건 이행 착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협력 의무가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72번. 갑은 A 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빵빵 자동차 한 대를 주문하였는데 주문이 키워드죠. A가 자동차 회사이고 그다음 빵빵 자동차 한 대 주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승용차 중에 한 대 골라서 넘겨주는 거니까 이건 무슨 매매가 될까요? 종류물 매매가 되는 거죠. 종류물 매매. 그런데 엔진 부위에 결함이 있다는 게 판명이 되었다. 이건 종류물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요 여백에 한번씩 그림 그려볼까요?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기간은 없고 그다음 1년, 없고 6개월 이렇게 시험장 가서도 여백에 시험지에 그림 그려서 이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종류물 매매니까 맨 끝에죠. 누구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선이 아니죠. 선이이면서 무과실해야 되죠. 이렇게 특정물 매매하고 종류물 매매는 선이 무과실이라는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책임 내용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죠. 대신 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대신에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넘겨달라고 할 수 있네요. 이게 뭐죠? 이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지문에 가면 되겠어요. 엔진 부위의 하자로 차의 운행조차 불가능한 경우라면 갑은 A 회사 측에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담보책임 규정은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죠. 무과실책임. 따라서 매도인은 공이나 과실이 없어도 담보책임 져야 되죠. 따라서 갑은 A에게 계약 해지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얘는 맞고. 그 다음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맞네요. 이 권리는 해제권과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계약 해지해서 매매대금 돌려받고 새 자동차 한 대 똑같은 거 받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때는 병존적이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하자에 대하여 선이 무과실이라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나 맞네요. 그런데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 OX, X죠. 제척기간은 우리 판례가 행사기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상 권리 행사한 것도 되고 재판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네요. 73번 갑시다. 갑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금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누구죠? 을이 토지 소유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임차해서 요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요 늘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자, 왼쪽에다가 임대인, 오른쪽에다 임차인. 자, 그러면 1번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을이 해지 통과하면 그랬어요. 원래 토지 임차인은 존속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쪽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포인트죠. 을이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 청구를 했어도 임대인이 이에 응했을 것이다, 거절했을 것이다. 거절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때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차인은 곧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곧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조심합니다. 이거 뭐냐면 합의 해지라는 게 키워드예요. 합의 해지. 그러면 이 둘이 합의해서 계약을 깨기로 한 거예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임차인도 자기가 합의해서 내가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깨끗하게 비우고 난 다음에 임대인 너한테 토지를 돌려줄게. 이게 둘이 합의한 거야. 둘이 합의하고 난 다음에 건물에 매수를 청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이 있다. 그 다음에 합의 해지를 했다. 그러면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를 하면 이건 형성권이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이때는 어느 정도의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반드시 이겁니다.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요.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가 매매 대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의 임차권의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그 다음 병에게 양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의 대항력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이때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 건물을 먼저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신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임차권 주장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신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갈까요? 무허가 동그라미 하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 될 수 있죠. 따라서 이거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4번 요 신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신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4번에 가볼까요? 갑은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건물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고 을은 토지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맞추려고 이제 돈 1억 원 보충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교환 계약은 불효식 계약인 거 맞죠? 하자 있으니까 담보 책임 지는 거 맞고, 그다음 교환 계약의 경우에 보충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환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다음에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채무는 소멸하더라도 을의 채무는 존속하는 거죠. 따라서 을의 보충금 지급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다음 보충금 지급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교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보충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 보충금이 매매에서 매매대금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 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지 똑같아요.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보충금의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환 계약 체결된 날이 아니고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5번 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문제 읽어보시고, 자 얘는 이쪽으로 좀 봅시다. 먼저 이건 주어진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그림 그리는 훈련을 꼭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저당권자 중간에 주택 임차인이 끼어 있는 사례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꼭 그림 하나 보는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사실 사례 문제 제가 초반에 사례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분을 보니까 사례 문제를 또 금방 거의 다 맞추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맞췄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얘기한 그대로 그림만 그리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법률관계 당사자 이름만 정확하게 파악해도 법률관계 절반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림 그리는 연습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주택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죠. 병. 자 병이 주택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래서니까 을이 이 사람이 1번 저당권자인 거죠. 1번 저당권자. 그 다음에 갑이 주택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주택 임차인. 자 그리고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서 거주하고 있다. 그럼 대항 요건 갖추었고 확정 일자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당권자 나오죠. 2번 저당권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2번 늘 시험 문제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게 나오죠. 2번 저당권자 경매 청구를 해서 결국 무가 경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날짜하고 항상 최고 손해의 저당권 등기하고 비교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 항상 최고 손해의 저당권 등기하고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날짜가 최고 손해의 저당권 등기 날짜보다 느리죠. 따라서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대신 보증 경락대금 10억원 나왔다 쳐봐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의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도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면제는 순서대로 변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변제받는 사람 누구예요? 을. 그 다음 남는 금액이 있을 때 갑이 변제를 받고 또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정이 변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 면제는 순서대로 변제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또 해결해 봅시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무는 임대인 병의 집을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죠. 그럼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 경락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요, 승계하지 않아요? 승계하지 않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저당권은 경락에 의해서 다 소멸하는 겁니다. 자,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 문제를 받는다. 아까 우선 문제는 순서대로 변제를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럼 답 뭘 골라야 돼요? 기억 하나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75번과 관계돼서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저당권자 중간에 주택 임차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던 항상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돈은 순서대로 변제받는다. 돈은 순서대로 변제를 받는다. 이겁니다. 자, 76번 갑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먼저 1번에 갑시다.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갱신거절에 통지할 수 있죠. 요 임대차 존속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갱신거절에 통지 보낼 수 있죠. 이 갱신거절에 통지를 보내는 것 이건 공유물의 무슨 행위다? 관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공유물의 관리 행위인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 행위고요. 갱신거절의 통지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 관리 행위니까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서 결정해야 한다. OX. 자, 답 1번 골랐어요. 그다음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이건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죠. 3기일 때 해지할 수 있고 그다음 임대인은 계약에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부담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다음 권리금 회수 방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생겼어요. 이거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이죠? 3년.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77번 갑시다. 최근에 명의시당 문제가 또 두 문제나 나오죠. 명의시당이 두 문제. 자, 먼저 해보겠어요. 자, 병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시당 약정을 하고 일단 뭘 찾아야 되냐면 먼저 명의신탁 약정 맺은 사람 찾는 겁니다. 그럼 약정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갑하고 을 이렇게 명의시당 약정을 맺은 거죠. 그럼 갑은 신탁자, 그다음 을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부동산 소유자 누구죠? 병이죠. 병이 부동산 소유자인 겁니다. 그다음에 매매 계약을 한 사람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요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가겠네요. 이게 무슨 명의신탁인 거예요? 이게 등기 명의신탁인 거죠. 그럼 갑하고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다음에 요 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 만나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수탁자 앞으로 막바로 등기가 넘어갔다. 이게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맞죠?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원소유자 병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하고 병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느냐? 요 신탁자는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수탁자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되는 건 뭐죠? 대위.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갑시다.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니까 갑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했다는 겁니다. 즉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다 보호가 되죠. 자,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의 X. 자, 다음 78번에 가봅시다. 자, 가등기 담보법 내용인데요. 자, 1번은 조심합니다. 그럼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의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게 공초 담소죠. 자, 공시할 수 있어야 되고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해야 되고 담보 목적의 계약이 있어야 되고 소비 대체 기한 채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달이니까 아예 가등기 담보법 자체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실행 통지 의무 자체가 전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맞아요. 자, 이건
예약 당시부터 미달한 경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약 당시에는 초가 있는데 실행 통지를 할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예약 당시부터 미달이 되었으니까 아예 실행 통지 의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도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청산 기간은 3개월이 아니고요.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청산 기간에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해서는 안 돼요. 그럼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상으로는 그냥 가등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매매 예약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청구권 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등기 원행까지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거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을 기준으로 청구권 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등기부상의 표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79번 갑시다. 자, 먼저 여기도 아까 제가 순서 정해줬죠. 먼저 명의신탁 약정 맺은 사람 찾는 겁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보니까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을이 부동산 소유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관계 등을 이유로 친구인 병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했어요. 자, 이렇게 갑하고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겁니다. 갑은 신탁자, 병은 수탁자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매매 계약한 사람 찾으면 되죠. 근데 보니까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어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한 거니까 무슨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을은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이건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뭐라는 거죠? 선의. 자, 그러면 먼저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건 무효. 그다음 등기 유효, 무효. 유효. 매매 계약도 유효하죠. 그래서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죠? 수탁자에게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하다. 그래서 소유권 수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틀렸어요. 이게 이자가 명의신탁이든 등기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그냥 다 무효인 거예요. 그다음 갑은 병에 대하여 부동산 자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되죠. 일단 연도로 볼까요? 2022년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라는 겁니다. 이때는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적 반환 청구만 되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설 듣고 보니까 그래도 좀 여러분이 많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실제 시험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잘 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녁에 집에서 풀어보잖아요. 다 60이 넘어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되 뿌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하나 알아도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항상 제가 요즘 집에 가서도 거의 한 2시, 어떤 때는 2시 반, 3시까지 답달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여러분 학습실로 올라오는 거 다 답을 달아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이 의문 나는 거 해결하고 넘어가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난 줄 알았는데 요 80번 문제 하나 남았어요. 80번 문제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자기 소개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79번까지 하고 시험 잘 봐라 열심히 해라 끝내서 그러니까 80번 문제 열받을 것 같은데 제가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집합건물법 내용인데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이게 관리단 내용인데요.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입니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는 겁니다. 관리단에다가 당연 설립이라고 하시고요. 당연 설립.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선임이 된 사람이 관리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이게 관리인 해임 청구라는 건데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그러면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죠. 어디다 청구하는 거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죠? 이거 각 구분 소유자. 각 구분 소유자. 그 다음에 재건축 참가 여부에 관한 학법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
그다음에 4번 이건 요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아까 재건축 결의가 5분의 4인데 요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이건 5분의 4예요. 4분의 3이 아니고 그다음에 규약의 설정 변경 페이지는 종료수가 4분의 3이죠. 4분의 3. 따라서 요 80번 정답 뭘 골라야 될까요? 이건 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이거 뭘 골라줘야 돼요? 이건 4번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요 그다음에 특히 그 집합권론법은 그 심화 강의 보면 그 민사특별법 강의 교환이라고 해서 제가 요 집합권론법은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날 수 있는 것만 따로 뽑아서 교환으로 나눠준겠죠. 그에 관한 조문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짜 이제 마칠 텐데요.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 말할까 말까 고민했던 게 있는데 이게 그 항상 이 시험은 여러분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끝도 여러분이 내셔야 되죠. 누가 대신 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시작했으니까 여러분이 끝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1, 2차를 다 끝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2차까지 끝나지게 돼요. 근데 1차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그냥 1차만 할게 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좀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억력이 없고 그래도 항상 끝까지 2차까지 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잃지 마시고 시험 때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